네,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엘송코입니다. 저는 HFR이라는 종목을 오늘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HFR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게 된 그 계기는 우선 5G 시대로 넘어감에 있어서 이 시대의 흐름이 뭐 당연히 올 거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그래서 모두가 작년에 그래서 5G 붐이 한번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최근에 아이폰이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 5G 모델로 출시된다는 걸 듣고 무조건 5G를 사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걱정하시는 게 작년에 한 7, 8부터 해서 5G 종목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사실 5G 테마였다고 생각하고 다들 약간 좀 경계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뭐 테마는 테마지만 뭐 대선 테마라든지 뭐 이런 이슈성 테마와 다르게 5G 쪽은 실적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뭐 그런 흥미성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치 투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경계하지 않고 종목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처음 시작이 SK텔레콤 내의 사내 벤처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현재 대표이사와 부사장 모두 SK텔레콤 연구원 출신이고요. 출신이 출신인 만큼 SK텔레콤에 상당히 오랫동안 파트너십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 매출이 대부분 SK에서 발생하고 있고 수주 계약 또한 SK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5G의 특히 시작이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2019년에 매출 대부분이 SK에서 발생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대표이사가 이런 연구원이고 공부하는 이런 이공계 쪽 이런 대표이사기 때문에 뭐 경영진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본인이 키우고 본인이 연구한 회사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계약이 공시된 내용을 보면 전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발이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무선 장비, SK브로드밴드는 유선 장비.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우리나라 지금 1위 무선 유선 통신사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은 5G 종목들 사이 장비주들 사이에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사업 기호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의 1위 통신사, 2위 통신사인 버라이즌, AT&T랑도 실제로 4G 때 계약을 맺어서 공급을 한 이력이 있고요. 일본의 1등 통신사인 NTT 도코모랑도 서로 거래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4G 때. 그래서 유무선 통신용 장비를 개발해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무선 사업의 경우에서는 특히나 이동통신 전송 장비랑 중계 장비, 부대 장비라는 걸 판매하고 있고, 유선 사업 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우리 집 안이라든지 통신 사업자 국사 내에 설치되는 그런 통신 장비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5G용, 그동안 프론트홀이라는 제품이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인데 이게 세대별로 나뉘어서 4G용 프론트홀이 주 매출원이었다면 이제 5G 프론트홀이 차기 매출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까지만 해도 유선 사업 부분이 사실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했었는데 2019년을 기점으로 이제 저희 프론트홀 장비 수주가 늘면서 무선 사업에서 65%가량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도 무선 사업의 성장성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선 그래서 다들 5G 하는데 5G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굳이 5G로 넘어가야 하고 정말 5G로 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었고요. 우선 5G는 4G와 간단하게 성능 비교를 하면은 최대 전송 속도가 20배에 달하고 전송 지연은 10분의 1이고 최대 기기의 그 연결 수를 결정하는 범위 또한 1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 모든 게 통신으로 이어지는 뭐 AI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뭐 IoT, 뭐 무선, 뭐 무인 자동차 이런 게 다 결국에는 이런 통신으로 신호를 주고 받고 하면은 데이터량이 진짜 지금의 뭐 20배, 수백 배, 수천 배 늘어날 텐데 그걸 4G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5G로의 이런 세대 교체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 흐름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계 유무선 트래픽 성장세가 이렇게 Y는 X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지수 함수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간단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져 있고요. 다만 5G 서비스가 4G 서비스에 비해서 좀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주파수를 좀 더 고주파를 쓰기 때문에 기존 주파수랑 파장이 같아서 이렇게 간섭되는 것도 없고 전송 속도도 훨씬 빠른데 대신 파장이 짧기 때문에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 각도가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딩 등을 이게 밖에서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안에서 무선 통신 핸드폰으로 할 때 이 무선 신호가 빌딩 등을 잘 투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4G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 이 해법은 중간중간 그다음에 뭐 건물마다 중계기나 스몰셀들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4G 때에 비해서 5G 때 투자 비용이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이거는 5G의 각 통신 장비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사실 제가 프론트 홀이라는 장비가 뭔가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찾다가 공유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니는 작동 원리를 보면은 저희가 핸드폰이랑 이 단말기를 들고 다니고 저희 중간중간 전보대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이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지국으로부터 핸드폰으로 무선으로 신호를 받고 기지국은 그 다시 또 기지국에 신호를 주는 코어망이 따로 있어서 코어망과 기지국은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3G 시대까지만 해도 이 기지국이라는 게 안에 뭐 RU, DU 그 다음에 RU, DU를 식혀주기 위한, 왜냐면 전자장비 때문에 열이 발생하거든요. 에어컨 이렇게 해서 엄청 크기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DU, RU가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핸드폰과 기지국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이 송수신해주는 부분을 RU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DU라고 하는데 어쨌든 4G까지는 죄송합니다. 네, 4G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RU와 DU가 이렇게 하나의 큰 상자에 들어있는 구조였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G로 넘어가면서 또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서비스 에어리아를 좀 더 넓히면서 이런 셀이라든지 이런 단말기를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는 포인트가 많아지면서 이 하나하나가 통신사에는 엄청 큰 경제적인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럼 이 중에서 정말 열을 내고 일을 많이 하는 DU를 갖다가 이 본진인 센트럴로 갖고 오고 밖에다가는 RU만 놔두자. 그러면 냉각기도 필요 없어지고 덩치도 작아지기 때문에 이 곳곳에 많이 설치해야 되는 이 기지국의 크기가 작아질 것이다 라고 한 게 CLAN이라는 새로운 랜 시스템의 탄생이고요. 여기서 탄생한 CLAN과 그 다음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설치되어 있는 그 셀 사이트들을 이어주는 그것이 프론트홀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프론트홀은 4G가 되면서 기존에 크게 설치되어 있던 기지국들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 통신사들이 그 크기를 줄이고 좀 더 간소하게 만들고자 새로 CLAN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CLAN이 됨으로써 곳곳에 셀 사이트가 연결되는 이런 많은 선들이 생겼는데 그 선들을 프론트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5G 시대에도 아마 이 CLAN 시스템이 유지될 거기 때문에 5G 프론트홀이라는 장비가 이제 또 새롭게 필요해질 것이고요. 이것이 HFR의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G가 앞으로 잘 될 건데 왜 저는 굳이 HFR을 찾았느냐? 저는 5G 종목을 고를 때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확 가격이 튀었기 때문에 작년처럼 국내 매출이 아니라 해외 매출이 발생해야지만 2020년에 주가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국내와 미국, 일본에 모두 레퍼런스가 있는 HFR을 고르게 됐습니다. 먼저 국내에 있는 기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년에 국내 통신 3사가 주파수를 낙찰받고 각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각자 이제 5G 주파수를 받고 기지국을 각각 꼽았고요. 이제 기지국에서 이제 중계기로 이어지는 프론트홀이 그 다음으로 후속적으로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KMW가 작년에 처음으로 기지국을 건설하는 그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먼저 주가가 튀었고요. 그 다음인 프론톨 중계기를 만드는 HFR이나 또는 뭐 솔리드 이런 쪽이 뭐 비슷한 시기긴 하지만 뒤이어서 그렇게 매출이 발생하고 주가가 튀었던 것이 있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아직 수도권은 뭐 활성화되어 있지만 지방도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론토홀량 매출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고요. 특히 19년 말에 발생한 매출이 20년 동안 1년 동안 꾸준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의 매출은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론툴은 워낙 다들 아는 매출처고 뭐 다들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 큰 기대 포인트는 중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G라는 그 고주파수의 신호들이 건물 안으로 잘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기지국들보다도 더 촘촘하게 중계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필요성에서 기대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레포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기존의 A 통신사 그러니까 통신사와 이 각각의 장비 회사가 각각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는 HFR가 온라인이 되어 있고 KT는 솔리드, LG U+는 다산이랑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각 통신사 간에 사용하는 주파수도 다르고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성능이 비슷해도 호환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고객사 다양하지 않고 이렇게 솔로 밴더로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온라인이 잘 돼 있고 서로 다른 통신사에는 거의 뭐 수주가 안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라서 아까 처음에도 SK에서만 그렇게 매출이 계속 발생했던 건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KT에서 HFR과 이런 인빌딩 엣지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중계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로 호환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통신사가마다 벤더를 가지고 이렇게 솔 벤더로 계약을 받았던 건데 기존의 SKT뿐 아니라 KT랑도 공급 계약을 맺었던 것이 이게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경쟁력을 증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이제 중계기 설치는 계속 이어질 건데 뭐 전국의 건물 개수가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될 텐데 각각 하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SK는 일단 HFR이 다 가져갈 거고 KT에 뭐 한 5분의 1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밑에는 추가로 제가 지금까지는 무선 사업에서 벌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만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35%는 실제 유선에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4,300명 되면은 집에서도 핸드폰만 할 게 아니라 컴퓨터나 이런 것도 계속 사용할 거고 저희 뭐 IoT 돼서 가전제품도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유선적인 네트워크도 계속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레포트에서는 트래픽 폭증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이게 폭증이 아니더라도 지금 수준 이상은 충분히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유선 사업도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해외에서의 기회입니다. HFR은 벌써 이미 4G LTE 시절에 프론트홀 장비라는 게 처음 개발됐을 때부터 이미 해외 뭐 버라이즌, AT&T, NTT 도코모에 이미 이 프론트홀 장비를 공급을 한 레퍼런스가 있고요. 뭐 당연히 5G 시대로 넘어가면은 기존의 고객들은 당연히 4G 때 프론트홀 장비를 공급받았던 HFR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사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그러면은 4G 때는 왜 이만큼 주가가 못 갔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4G가 도입되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4G LTE로 가느냐 와이브로를 가느냐를 고민하다가 실제로 도입이 늦어서 저희가 1등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더욱 저희가 5G 1등을 하겠다고 그렇게 기를 썼던 것 같고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로 5G를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상징성을 가지고 5G를 처음 서비스한 그 통신의 장치 공급 회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기 때문에 5G 장비의 수주에 좀 더 수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수주 경쟁인데 미국의 CBRS라고 하는 그런 주파수 대가 열린대요. CBRS가 뭔지 여기 간단하게 그냥 적었는데 뭐 기존에 미국 국방부랑 해군이 사용하고 있던 이 주파수 대역을 이제 민간에 열겠다는 건데 이런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왜 수요가 발생하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뭐 사물 인터넷, 뭐 무인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통신량이 데이터 통신량이 엄청 많아질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존의 뭐 LTE망이라든지 기존의 뭐 공공망을 사용한다면은 일단 요금도 요금일 거고 이 로드가 너무 데이터가 몇백 배로 많아질 거기 때문에 로드가 걸려서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할 수가 있어서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뭐 어떤 회사에게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할당하면은 이제 그건 그 회사에서만 쓰고 그 회사와 그 사용하는 고객들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부여하는 게 미국의 요즘에 핵심 5G 쪽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BRS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미국의 차터라는 케이블 회사와 함께 파트너가 돼가지고 수주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차터사는 상당히 수주를 받을 확률이 높고 차터사에서만 지금 4억 불에서 10억 불 정도의 지금 투자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CBRS에서 다들 엄청 큰 기대감을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오르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엔텔스라는 회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스터디원께서 질문도 주셨는데 엔텔스라는 회사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동통신이 이미 구축된 상태에서 그 이동통신에 대해서 과금을 매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빌링도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요금을 어떻게 걷고 트래픽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HFR이 좀 하드웨어 쪽 회사라면 엔텔스는 소프트웨어 쪽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 5G 개화기 때 매출이 발생하고 이 이후에는 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엔텔스를 인수함으로써 그 이후에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회는 최근에 차터라는 회사와 함께 이 CBRS 이 주파수 대역대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트라는 회사가 원래 이렇게 통신 사업을 하던 회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어떤 레퍼런스도 적고 그다음에 다른 기존의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만 받고 이후에 빌링 서비스라든지 이런 과금 서비스를 자신들이 하거나 원래 다른 뭐 자기들이 이용하던 그런 회사와 할 수도 있는데 차터는 지금 모든 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이기 때문에 HFL에서 아마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수주하기 위해서 엔텔스를 인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뇌피셜입니다. 이 수주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에 굳이 큰 돈 들여서 서비스 솔루션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어서 이뤄진 게 아닌가라는 제 망상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연간 프론트홀 수주 금액 추정입니다. 이건 주목하실 건 이 프론트홀에 대해서만 발주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국내향이 이 정도로 워스트와 베스트가 있고요. 그다음 미국향 이렇게 예상 금액이 있는데요. 뭐 워스트로 보더라도 이미 프론트홀에서만 3천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란 거고요. 이외에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중계기라든지 기존 유선 사업 등이 무궁무진한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매출액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엔텔스를 너무 비싸게 인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으신데요. 실제로 인수 시점에 보면 종가 대비 거의 2배 값을 주고 프리미엄 반영해서 인수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주담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우선 엔텔스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떨어진 이유는 본질적인 그런 사업에서의 리스크 때문이라기보다 엔텔스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그런 외적인 요소 때문에 일단 엔텔스의 지금 주가는 떨어진 게 크다. 그 다음에 HFR이 엔텔스를 이렇게 인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 정도 금액을 이 금액에 인수한 것에 대해서 뭐 HFR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큰 손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선 12월 초부터 조금씩 사서 현재 너무 급박히 요즘 올라가지고 매도 시점을 좀 고민하고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공부해서 얻는 사항이 있으면 또 블로그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